저게 뭐냐? 거지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집 행랑 아범입니다. 어서 저 늙은이를 끌어내. 가을이었다. 누렇게 익은 들판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한 노인이 걸어가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등은 세월의 무게에 굽어 있었다. 낡은 옷은 여기저기 비워진 자국이 역력했고 집시는 닳아 발가락이 뒤어져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인지 이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입가에는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만들. 한때는 이 마을에서 알아주는 보부상이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번 돈으로 아들의 서당 비용을 댔다. 과거 시험에 필요한 책을 사주었고 한양 유학 비용을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아들 상우가 과거에 첫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득은 사흘 밤낮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올해 들려온 소식, 아들이 정삼품 당상관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만득은 보따리를 샀다. 10년 넘게 소식한 통없던 아들이었지만 원망은 없었다. 나란 일을 바쁜 것이리라 생각했다. 이제 아비가 직접 찾아가면 될 일이었다. 한양까지의 길은 멀었다. 사흘을 걸어 고개를 넘고 반을 건넜다. 주막에서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시며 허기를 달랬고 길가 정자에서 쪽잠을 청하기도 했다. 마침내 한양 성곽이 보이던 날 저녁, 만득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창호야, 아비가 간다. 박상호의 저택은 만득의 상상을 초월했다. 높이 솟은 담장, 기와를 얹은 대문, 문 앞을 지키는 석수, 한 쌍 대문 위에는 박가장 벽자조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게 우리 상호집이란 말이냐? 만득은 한참을 서서 저택을 바라보았다. 마심이 벅차올랐다. 내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산다. 내가 굶어가며 키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문틈으로 한 사내가 내다보았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이 집 하인 김서방이었다. 그는 만득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거지라면 돌아가시오. 이 집에선 적선을 안 하오. 아, 아니요. 나는 이 집 주인 박상우 대감의 아버지요.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넓은 마당을 지나 카랑채에 이르렀을 때 만득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깔끔한 관복을 입은 완당한 체구. 어깨가 넓어졌고 허리가 곧았다. 어린 시절 글만 읽던 깡마른 아이가 어엿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상호야.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아비다 상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만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만득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눈빛이 싸늘했다. 반가움도 그리움도 기쁨도 없었다. 오히려 당혹감과 불편함이 얼굴에 스쳤다. 아버지 상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만득이 다가가 아들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상호는 한 발 물러섰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왜 연락도 없이 해? 만득은 애써 웃었다.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우리 상호가 정삼품이라니. 이 아비는 더 바랄 게 없다. 뒤편에서 한 여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윤씨, 상호의 아내였다. 그녀의 눈이 만득의 초라한 행색을 훑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만득은 그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에 취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안채 깊숙한 곳. 상호와 윤씨의 침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윤씨가 입을 열었다. 대감, 아버님이 이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창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씨가 말을 이었다. 저 행색을 보세요. 거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음 달 우의정 어른께서 오신다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런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 윤씨가 한숨을 쉬었다. 대감의 앞날이 끊기는 거예요. 창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출세에 대한 욕심. 행랑채에 조용히 계시게 하면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윤씨가 상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말은 차가웠다. 창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상호가 만득을 사랑채로 불렀다. 만득은 밤새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요즘 집에 손님이 많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양반가 어른들이 자주 오시는데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높은 벼슬에 올랐으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분간 행랑채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순간 만득의 표정이 굳었다. 행랑채.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 아들은 지금 아비에게 하인들과 함께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득은 곧 미소를 지었다. 억지 미소였다. 그래, 그래야지. 손님들 눈에 이런 늙은이가 거슬리면 안 되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득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네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 아비 뭔들 못하겠느냐. 걱정 말아라. 만득이 일어나 사랑채를 나섰다. 그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행랑채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방, 낡은 이불 한 채와 요강 하나가 전부였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희미했다. 김서방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도. 됐네. 지붕 있고 벽 있으면 된 거 아닌가? 김서방이 나가고 만득은 홀로 남았다. 작은 창문으로 본체가 보였다. 화려한 기와 지붕, 정갈한 정원, 오가는 하인들. 만득은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됐다. 창호 얼굴 봤으니 됐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손등으로 훔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의 출세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의 집에서 하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만득은 하루 종일 행랑채에만 있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서방이 하루에 2번 밥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만득과 바깥 세상의 유일한 연결이었다. 해질 무렵이었다. 만득이 행랑채 앞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도자기를 들고 있었다. 너는 혹시 저 은이에요. 아버지 딸이요. 할아버지 손녀요. 만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은이라. 이름도 예쁘구나. 할아비가 너 이름 처음 듣는다. 은이가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거요? 밥이에요.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요.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본체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행랑채로 오는 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매일 찾아왔다. 어머니 윤 씨의 눈을 피해 몰래 음식을 가져왔고 할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네 아버지? 그 녀석은 말이야. 글 읽는 걸 참 좋아했지. 먹을 것 없어도 책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곤 했어. 만득은 옛 시절을 떠올렸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던 날들. 굶주려도 책만 보면 행복해하던 어린 사모. 할아비가 장사하러 멀리 갔다 오면 그 녀석이 뛰어나와서 안기곤 했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목이 메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은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좋아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만득은 손녀의 손을 꼭 쥐었다. 온 가족에게 외면당한 이 차가운 저택에서 은희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희가 행랑채에서 돌아오다 윤 씨와 마주쳤다.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행랑채에 갔었지? 그 늙은이한테.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예요. 제 할아버지요. 다시는 그쪽에 가지 마라. 왜요? 양반과 규수가 하인들 거처에 드나들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윤 씨가 돌아서 사라졌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도 저는 갈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상호의 승진 축하연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저택 곳곳에 깃발이 나부끼고 수많은 가마가 들어왔다. 조정의 대신들, 양반가의 어른들, 명문 가문의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만득은 작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잔치, 오가는 손님들, 풍악 소리. 김서방이 찾아왔다. 어르신,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특히 당부하셨습니다. 알고 있네. 걱정 말게. 만득은 쓸쓸히 웃었다. 상호가 또 승진했다며? 예. 종 우품이십니다. 그래, 잘 됐구나. 왜 됐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랑스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만득이 뒷간을 가르고 조심스럽게 행랑채를 나섰다. 풍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데 발걸음이 익숙한 길에서 벗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앞에는 잔치 손님들이 쉬고 있었다. 저게 뭐냐?
거지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손님들이 만득을 발견하고 수군거렸다. 누더기 차림의 노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야, 저 늙은이. 여기가 어디라고? 만득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윤씨가 급히 달려왔다. 이 집 행랑아범입니다. 그녀는 화를 참으며 하인에게 소리쳤다. 어서 저 늙은이를 데려가. 박대감 댁에 저런 거지 같은 하인이 있었소. 손님들이 비웃었다. 만득의 시선이 상호를 찾았다. 상호는 저 멀리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눈이 마주쳤다. 상호야. 만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인이 만득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리 오시오. 어서. 끌려가면서도 만득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상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만득은 행랑채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 앞에서 거지 행랑아범으로 쫓겨나던 날 만득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며칠 후였다. 평범한 양반 차림의 사내가 한양 거리를 걷고 있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고든 자세, 그의 품 안에는 아메모사 마패가 숨겨져 있었다. 이준혁, 그는 박상우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는 달랐다. 창우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 만득이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준혁의 집은 더 가난하여 굶는 날이 많았다. 그때 밥을 챙겨준 이가 만득이었다. 준혁아, 이리 오너라. 밥 먹고 가거라.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으면서 만득은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었다. 그 은혜를 준혁은 평생 잊지 않았다. 박상호 대감의 옛 친구 이준혁이라 하오. 대문이 열리고 상호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사랑채에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이, 자네도 잘 됐다며. 아메모사라니. 그저 운이 좋았지. 그런데 상호, 자네 아버님은 어디 계시나? 인사를 드리고 싶네. 상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네. 그래? 일전에 한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건 잠깐 다녀가셨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저택을 둘러보던 준혁은 뒷마당에서 은희를 만났다. 꼬마 아가씨, 혹시 이 집에 어르신이 계시나? 할아버지요. 저기 행랑채에 계세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행랑채?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에? 그가 행랑채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만득이 나왔다. 누더기 차림에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 만득. 아저씨? 준혁의 눈이 커졌다. 어린 시절 밥을 챙겨주던 그 따뜻한 아저씨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네는 혹시 준혁이?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접니다. 준혁이요. 어린 시절 굶주릴 때 밥을 챙겨주셨던 만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아이고, 준혁이.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저씨, 어찌 이런 곳에? 괜찮아. 상우가 바쁘니까. 바쁘다고요?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저씨가 평생 모은 것을 다 바쳐서 과거 급제시켜준 아들이 아버지를 행랑채에 가두다니. 마냐, 놔두는 게 아니라. 아저씨,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때 아저씨가 주신 밥 한 그릇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만득이 급히 손을 잡았다. 준혁아, 제발 상우를 용서해다오. 그 아이도 어려운 게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도의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정 대전이었다. 이준혁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전하, 종 이품 박상호가 늙으신 아버지를 행랑채에 가두고 거지 취급하고 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배신들이 수군거렸다. 그게 사실이요? 직접 확인하였사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급제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분이옵니다. 임금이 용상에서 일어섰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효를 모르는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전하, 박상호의 처가인 윤판소 댁에서도 관직을 이용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다. 박상호의 벼슬을 삭탈하고 윤판소 댁도 철저히 조사하라. 관리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상호가 당황하여 뛰어나왔다. 박상호, 왕명을 받들라. 그대의 벼슬을 삭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무슨 소리요? 내가 무슨 죄를... 고리옷죄다.
늙으신 아버지를 행랑채에 가두고 학대한 죄.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채에서 윤 씨가 비명을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고. 이은판서댁도 조사 대상이요. 관직을 이용한 비리 혐의가 있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해질 무렵 저택은 텅 비어 있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났고 가구와 살림살이는 몰수되었다. 화려했던 저택은 껍데기만 남았다. 창호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윤 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당신 때문이야. 그 거지 같은 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어. 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예 쫓아버렸어야 했어. 창호가 일어섰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내 잘못이다. 네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버린 거야. 그가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만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상호는 깨달았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노을이 지고 있었다. 텅 빈 마당에 상호가 홀로 앉아 있었다. 윤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비리가 드러난 친정도 풍비박산이 났지만 그녀는 끝까지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떠났다. 은희가 다가왔다.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가요. 무슨 면목으로? 할아버지는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저한테 항상 아버지 걱정만 하셨어요. 창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행랑채 앞이었다. 창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만득이 나왔다. 왔구나. 창호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깨가 들썩였다. 40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득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 아버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만득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난 굶어도 좋았다. 추워도 좋았다. 네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었을 뿐인데. 만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벼슬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도 넌 내 새끼야. 내가 낳은 내 새끼야. 상호가 아버지를 꽉 안았다.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 품에서 안기던 그때처럼. 은희가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며칠 후였다. 세 사람이 한양을 떠나 시골로 향하고 있었다. 만득, 상호, 그리고 은희. 상호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예전 만득이 한양에 올 때 들고 왔던 것과 비슷한 크기였다. 아버지, 힘드시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됐다.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 만득이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할아버지, 시골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할아비가 살던 작은 집도 있지. 저도 거기서 살 거예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창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만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비추고 있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